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검찰총장의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지명했습니다.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각과 민생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차기 홍보수석은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당원을 향한 90도 인사와 함께 비대위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비대위 효력정지 본안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고 가처분 신문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청계터널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량 석 대가 불에 탔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통령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 경호대에서 권총 오발 사고가 일어나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군에서 군 장갑차와 총기 손질 모습 등이 SNS에 공개돼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1위 서울우유가 정부 방침과 달리 원유 구매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유값은 물론이고 아이스크림과 제과류 등 우유를 원료로 하는 다른 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의견의 취지는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었다는 비판 때문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정쇄신에 착수했습니다.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수석 교체도 추진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6수석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오늘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며 여권 권력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여전히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취임 100일을 계기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 윤 대통령, 검찰총장의 이원석 차장검사, 공정거래위원장의 한기정 교수를 지명하며 이른바 사정 라인도 완성했습니다. 첫 소식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5월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104일 만입니다.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이 후보자가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국정과제인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3년 후배인 한 후보자는 상법 전문가로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 정부위원회에서도 활동해 행정 경험도 갖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앞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가 성희롱 전력으로 조기 낙마했던 탓에 상당히 면밀한 인사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가 2번 연속 낙마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순애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막바지 검증에서 제외된 인물이 많아 이번 주 지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후보자가 청문회 뒤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의 첫 사전당국 라인업이 완성됩니다. 부정부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과거 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릴 정도로 핵심 측근으로 꼽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급 후 좌천됐다가 사령탑으로 올라온 거죠. 이 후보자 지명의 의미와 과제, 또 우려의 목소리를 오지혜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당시 핵심 참모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임명했습니다. 검찰 내부 비리에 법무부가 엄정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시절 같은 반 같은 조에 공부한 사이로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로 전 정권을 겨냥한 여러 건의 수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점을 꼽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뿐 아니라 범죄 대응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에게 필수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밖에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기선 제압을 위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거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교육부의 만 5세 취학 논란. 대통령실이 여기 대었나 봅니다. 대통령실이 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기획 수석 신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홍보라인 개편도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되는데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홍보 속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내각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 격으로 정책기획 수석 신설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정책기획 수석을 먼저 신설하는 방안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요새 그 민생이라든지 이 정책 어젠다 쪽에 하도 그 소통 문제라든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는데 최근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입학 연령 5세 하향을 두고 엇박자를 냈던 점이 이번 개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정책기획수석이 실장급일지 그 아래인 수석비서관급으로 개편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초대 정책기획수석은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보라인 개편은 이번 주 일요일 발표됩니다. 현 최영범 홍보수석이 홍보특보로 이동하고 김은혜 전 의원이 후임으로 합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당내 단합을 강조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개파 시비에서 자유로운 비대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등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비대위에 오른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죠. 또한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당권 도전자들의 입장이 다 달라서 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비대위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경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는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 당의 갈등과 분열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내 갈등을 멈추고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뭉쳐야 합니다. 분열한 조직은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단합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역지사지하고 또 조금 양보해서 관리형 혁신 비대위라는 이름대로 주 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혁신 모두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주요 당직인 사무총장과 수석대변인, 비서실장에 각각 재선 김석기, 초선 박정하, 정의용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전당대회 시점을 놓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주 위원장은 정기국회 중에 전대가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조기 전대를 주장했던 당권 주자들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다른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다 존중해서 비대위원회가 적절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한 초선 의원은 중요도에서 전대가 정기국회보다 우선이라고 말한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의정의 핵심이 국정감사와 예산국회라고 주장하는 등 의원들 간 의견도 엇갈립니다.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까지는 비대위 활동을 관망하더라도 이후에는 전대 시점을 놓고 각 당권 주자 측 의원들 간 충돌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서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처분 심사가 끝나도 본안 소송에서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 이겁니다.
모델하우스는 금 수도꼭지였는데 입주해보니 녹슨 수도꼭지였다며 대선 이전과 이후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와 상임정국위원회 등의 의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가처분 심사가 끝나도 본안 소송에서 또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다만 가처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안 소송 결과를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처분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전망입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여론전이 펼쳐지게 됐는데 이 전 대표는 대선 당시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 포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접 대응은 피했지만 법원 판결에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전 대표의 거친 발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선한빛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일 당시에 만들었던 혁신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혁신위를 띄웠었죠. 이게 친윤계의 공천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 혁신위의 해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대위가 생기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비대위와 혁신위가 같이 존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아예 그 중에서 일부 인원을 흡수를 하든지. 자, 그러자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곧바로 혁신위를 흔들지 말라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혜진 의원도 혁신위는 당 지도부가 아니고 비대위 산하 당 기구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안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비우호적인 당내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평소 이 전 대표와 앙숙 관계란 점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혁신안을 좋은 걸 내면 비대위에서 논의를 해서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자, 그런데도 안 의원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당의 혼란이 더 많으니까 하나로 통일하자는 것이라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긴 주 비대위원장은 위원장이 되고 나서 혁신위를 바로 찾아가기도 했었죠.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청년층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도전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청년 정치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청년 본부장을 지냈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대표가 자기 정치에만 열중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 전후 대처, 당과 정부에 대한 일방적 비난은 국정 동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받았으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 윤석열을 뽑은 젊은 세대를 찾아서 이준석 보고 찍었는지 장해찬을 보고 찍었는지 그 비율을 보면 될 일이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층 반발이 거셉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를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당원 80조 1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었죠. 네네.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당원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하루 만에 3만 명 동의자가 넘었습니다. 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어제 결론을 내린 비대위를 해체하라는 등 부글부글 이 비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치 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던가 이런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결정 권한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고 바꿔놨더라고요. 예. 그러면 당무위 같은 경우는 의장이 당대표, 그러니까 지금 뭐 어대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네. 의원이 되면은 상관없을 텐데 왜 그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이제 당연직으로 당무위 의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마음 먹으면 네. 그 지도부의 의견을 좀 달리 바꿀 수 유도를 있겠죠. 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조 1항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이 강성 지지층에게는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아, 눈치 보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도 네. 들립니다. 어쨌든 아까 청원에 3만 명을 넘었다고 했는데 5만 명이 넘으면은 지도부가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다만 지도부가 이미 한 차례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논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해서 전준희 그리고 비대위에서 논의를 했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역시 이미 정리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원 개정을 원했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절충안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정도에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노트북을 들고 가지 못하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언론 통제 아니냐, 탄압 예. 아니냐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보통 기자회견장에서는 기자들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타이핑을 칩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 기자들이 앉은 책상 위로는 메모지와 볼펜 정도만 놓여 있었는데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노트북 반입 금지라는데 항의한 기자가 없었냐, 또 문재인 정부 때 상상이냐 했냐라는 식의 비판글이 나오면서 언론 통제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말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죠? 일단 소음 문제가 좀 컸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이긴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 당시에도 기자들 손에는 노트북 대신 펜과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는데요.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도 보면 비슷합니다.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음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한 번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노트북 타이핑을 치면 그 소음 때문에 대통령 발언에도 방해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TV 시청을 하는 시청자들도 불편할 수 있겠죠. 특히 용산 브리핑룸은 청와대 때와는 달리 천장이 낮아서 실내 소음은 더 아마 클 겁니다. 네. 또 노트북 같은 부피가 큰 전자기기가 이 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 등 이러한 보안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사연이 있었네요. 기자들을 위해서라도 좀 조용한 노트북이 나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서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참석해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국장이 과거 노동운동을 한 동료들을 밀고 한 대가로 경찰의 특채가 됐다는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홍승상 전 경감을 인생의 스승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승진시킨 인사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이 지난 1989년 노동운동을 한 동료를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홍승상 전 경감이 배후에 있다는 건데 김 국장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특채를 받아 주었다. 아닙니다. 홍승상 경감께서는 당시에 특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준 정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시킨 인사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 국장은 2017년 경무관 승진을 하셨죠. 있습니다. 경무관 승진을 하실 때 청와대에 인사검증이 있었습니까? 예, 수차례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민주화운동 인사 800여 명이 김 국장의 경질과 경찰국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프락치 역할을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해 우리나라가 몇십 년 뒤로 후퇴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처음으로 여야 모두가 참석한 국회 과방위는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이 독단적이라며 수박 소통이라고 항의하자 민주당은 그럼 여당은 양두구육이냐며 맞받은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회의는 반쪽 진행이 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상임위 구성 27일 만에 첫 상견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합의도 하지 않고 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국민의힘은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열차, 폭주하는 설국 열차일 뿐입니다. 이건 민주당스러운 정말 꼼수 소통, 수박 소통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할 일이 많다고 맞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야당인 것처럼 하실 것인지 국가는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국힘당은 양두구이식 소통하는 겁니까? 언성이 높아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단 정회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청래 위원장이 소위 구성 안건을 강행하자 충돌이 격해졌습니다. 정의하라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발해. 자, 권성동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고발하는 게 좋은데 정의하라니까 그래.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로만 반쪽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과기 정통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하이트 진로 본사를 사흘째 점거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이번엔 9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운임료 인상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송료를 인상하라! 하이트 진로 본사 앞 대로가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른 900여 명의 농성자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16일 이후 사흘째 하이트 진로 본사를 점거한 공공운수노조가 양손에 플랜카드를 들고 본격 도로 점거 시위에 나선 겁니다. 노조원들이 본사를 점거한 이유는 15년간 오르지 않는 운임료와 노조원 해고 문제 때문입니다. 15년 전 임금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도 모자라 2008년에 삭감을 당하고 아직 1% 마이너스입니다. 노조는 2009년도와 2022년도 운임료를 비교했을 때 2022년도 운임료가 더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 진로 측은 과거 유류비가 비쌀 때의 시점과 비교해 운임료를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노조원들이 점거한 건물 옥상에는 30여 명의 노조원들이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이트 진로 측이 전날 업무 방해와 특수중어 침입 등의 혐의로 조합원 40여 명을 고소하면서 이전의 수사 내용과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지난 3월 대구 달성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쇠톱, 커터칼, 가위도 갖고 있었죠. 또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이 날아든 건 인사말을 시작한 지 1분쯤 지났을 때입니다. 박 전 대통령 발 앞 3m 지점에 병이 떨어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남성은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의도대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그 파급력이 커 다수의 모방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에 커터칼과 가위, 쇠톱을 미리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 경호용으로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는 것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초 이 남성은 인적당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시 청계터널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차량 석 대가 불에 탔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으로 인해 연달아 사고가 난 겁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여러 대가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타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청계터널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3대가 모두 탔고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운전자 3명은 모두 무사히 빠져나가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1, 2차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7km 정도 구간에서 2시간 가까이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차들이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로 주행하다 차가 좀 밀리니까 추돌하신 것 같아요.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흉기를 든 괴한이 남성 2명을 쫓아가 찌르고는 도주했습니다. 대낮에 흉기를 든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죠. 괴한과는 서로 일면식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다고 합니다. 정춘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이 인도 쪽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잠시 뒤 60대 남성 2명이 가게에서 나오면서 괴한과 눈이 마주치지만 대수롭지 않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러자 약간 비틀거리며 두 남성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왼손에는 흉기를 든 상황. 건물 안까지 쫓아간 괴한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짜고짜 두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곧바로 괴한은 건물 뒤로 도망쳤고 피해자 중 1명이 뒤를 쫓았지만 부상을 입어 결국 놓쳤습니다. 순식간 생각이 얘도 그렇게 좀 아프게 한다 싶다고 짜증나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그 사이에 또 벌써 내 앞에 있던 친구를 갖다 또 찌르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다행히 공격당한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괴한이 나타나기 불과 몇 초 전에는 어린이집 차량이 하교하는 원생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하루 만에 광주 송정역에서 50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기 옆에가 집이고 거기 하루에도 막 서너 번씩 온대 송정역 사람. 경찰은 용의자와 일면식도 없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순식간에 배달원이었다가 등산객이 되는 등 옷을 바꿔 입는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남성이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일대에서 오래된 아파트를 돌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입니다. 이를 찾아낸 경찰의 눈도 정말 매섭죠.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배달원처럼 보이는 이 남성은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아파트 내부를 살핀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얼마 뒤 이 남성은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사이 옷차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배낭에 등산 스틱까지 들어 배달원 차림에서 등산객으로 변신한 겁니다. 60대인 이 남성은 전남과 경남 등지에 오래된 아파트를 돌며 절도를 일삼다가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없는 아파트만 갑니다. 전혀 놀러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대형 드라이브로 제껴버립니다. 이렇게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범행 후에는 무조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갈아입고 오토바이로 다니고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다닙니다. 경찰은 잠복 끝에 이 변장 절도범을 근거해 추가 범죄를 캐묻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대통령의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 경호대에서 지난 4월 권총 오발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총기 점검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벌어진 어이없는 사고입니다. 지난 5월엔 실탄 분실 사고도 있었죠. 김종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이 외부 행사를 나갔을 때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22 경찰경호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호대 요원들은 실탄을 권총에 넣은 채 근무합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지난 4월 22 경찰경호대에서 실탄 오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1일 저녁 7시쯤 대통령 외부 경호를 마치고 돌아온 경찰관 한 명이 동료 경찰관에게 총기 안전검사를 부탁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총기 안전검사를 남에게 맡기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안전검사를 맡은 동료 경찰 역시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권총 안에 있는 실탄을 빼내지 않은 상태로 안전검사를 하다 실탄이 발사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2경호대는 사고 이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오발 사고를 낸 경찰관 2명에게 징계를 내리고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로 전출 조치했습니다. 각자의 총은 각자 이제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본인 총을 본인이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그걸 이제 확인하지 않고 안전검사를 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징계를. 22경호대 관계자는 사고 이후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공식 보고를 했고 3주 안에 징계를 내리는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엔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요즘 군대에선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일부 인원이 복무 중에 총기를 손질하는 모습, 또 장갑차가 논두렁에 빠진 모습 등을 SNS에 여과 없이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보완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풀어진 휴대폰 사용을 관리하고 또 제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병사들이 생활관에 모여 총기를 손질하고 있고 그 옆으로 물티슈도 보입니다. 사진에는 내일 야간 사격이 있다고 해서 개인 정비 시간에 이게 맞냐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 육군 장병이 촬영해 SNS에 올린 사진인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대에 상관이 총기 손질을 지시하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갑차가 논두렁에 걸쳐진 모습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엔 생중계도 하지 그러냐라거나 작전 내용도 공개하지 그러냐며 보안의식을 비판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병사들의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에 전면 허용됐고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6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일과 시간 내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일부 부대에서 진행 중입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할 것이고 또 아니면 새로 필요한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좀 추가를 해서 휴대폰 사용을 통해서 좀 건전한 병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내용들을 마련하겠다. 국방부는 군부대에 들어올 때 보안 앱을 켜야 하지만 작동시키지 않았거나 다른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 사용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멧돼지가 출몰하며 포획에 나선 엽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총기 오발 사고도 끊이질 않습니다. 실수로 자기 자신에게 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문성이 부족해서겠죠. 김명현 기자가 취재해봤더니 그럴 만했습니다. 수렵 면허 취득도 쉽고 실습은 달랑 총 20발 쏘는 게 다였거든요. 함께 보시죠. 충남 청양의 한 야산에서 50대 엽사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4월 10일. 멧돼지를 쫓다 총을 꺼내는 과정에서 오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2년 전 인근의 한 야산에서도 한 엽사가 동료 엽사가 쏜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 멧돼지 잡으러 갔다가 총기가 오발사고 났다고 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나도 겁이 나. 최근 5년간 발생한 총기 사고는 모두 72건. 24년 경력의 베테랑 엽사와 동행해봤습니다. 지구대를 찾아 신분증과 총포 소지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기를 찾습니다. 멧돼지 출몰 신고가 들어온 현장에 도착해 이동 흔적을 추적합니다. 산속은 이렇게 사물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울창해 총기 오발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추격하다 보면 사격이 금지된 비닐하우스와 민가가 나타나는데 낮보다 밤에는 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탑사 등 수렵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나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사냥을 하시는 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포획 활동을 하려면 수련 면허증은 필수. 그런데 문제는 면허 취득 과정이 허술하다는 겁니다. 뇌과목 필기시험 평균 60점 이상에 수력 강습 한 해만 들으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필기시험은 환경부에서 문제은행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미리 알려주는 셈입니다. 문제은행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기출 변형이 심한 편은 아니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배포하고 계시니까. 수력 강습도 4시간 이론 교육에 실습은 달랑 총 20발 쏘는 게 전부입니다. 수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과 절차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병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총기 오발 사고를 줄이려면 수련 면허 취득 과정부터 선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100평의 땅이 있습니다. 80평을 3명이 갖고 있고 나머지 20평을 7명이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을 공공 재개발하는데 20평을 가진 7명이 찬성했습니다. 80평을 가진 3명이 반대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강제 수용되는 겁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과반수 동의로 진행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 잡음을 빚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유재산 강제 수용 공공개발 취소하라!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청량리역이 코앞인 축구장 3개 크기의 용두 1-6지구는 서울의 첫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정부와 시는 주택 1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째 토지를 소유해온 사람들은 피눈물이 난다고 호소합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로변 노른자 지역에 수천 평의 땅이 있는 소유자들이 반대해도 10여 평짜리 빌라 지분 소유자들이 대거 동의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땅을 사실상 수용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들은 토지 면적을 무시한 공공재개발이 사유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소유자는 적지만 1인당 지분이 대단히 넓습니다. 반대로 후면에 있는 빌라 등 집합주택은 소유 지분은 대단히 적지만 사람 수가 많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서울시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서울 흑석 2구역 역시 140명이 전체 토지의 80% 가까이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주 160명의 다수결을 통해 공공재개발이 추진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24개 구역이 올해 안에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투고자 합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공공재개발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사유 재산이 충돌하면서 현장 곳곳에서 마찰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서울시가 조부모같이 아이를 돌봐주는 사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 1명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아이가 2명이면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유준이, 은빈이 놀이터에 들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조심. 아이들 곁에는 항상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서로가 좀 봐주면은 저 엄마 아빠도 편해지고 봐주면 서로가 좋은 거죠. 부모가 없으면 몰라도 부모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대가로 딸 부부가 주는 용돈만 받았던 안 씨 같은 경우 앞으로는 서울시의 돌봄 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가 신설한 육아조력자 돌봄 수당은 조부모 등 사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촌인의 친인척이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아픈 아이를 일시적으로 돌보거나 등하원을 전담하는 아이 돌봄 도우미도 운영해 부모들의 고충을 덜겠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과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도 확대해 외출할 때 심리적인 위축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냥 간단한 식사여도 소리를 아이가 낸다면 괜히 막 더 하지 말라고 하고 저희 아이를 계속 이렇게 제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눈치가 많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을 사촌인의 친인척으로 확대한 서울시는 서약과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윗집에 살던 10대를 협박해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층간소음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8.3%, 10채 중 8채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게 되겠죠. 실제로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46,596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충격을 바닥에 가하면 아래층에선 50데시벨이 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비슷한 크기로 호흡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심하면 수면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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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잠이 안 오는데 점점 화가 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공동생활이니까. 층간소음이 주민 간 갈등을 넘어 범죄의 발단이 되는 등 공동주택의 고질병이 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최대 300만 원까지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를 빌려주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소음 저감 매트입니다. 이 매트는 두께가 2cm 정도인데 최대 3dB가량의 소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어린이가 있는 중산층 가구에는 1%대 저금리로 진행됩니다. 신축 주택의 경우 사후 확인 결과 우수 기업은 분양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해주고 바닥 두께를 21cm 이상으로 시공하면 분양가 가산과 함께 높이 제한 완화 혜택도 주어집니다.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의 갈등을 없애고 국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층간소음 감소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소음 매트와 층간소음위원회 등 주요 대책들이 결국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해외엔 반으로 갈라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다리들이 꽤 있죠. 원래는 큰 배가 지나가게 하기 위한 건데 관광용으로도 다리를 올리고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미국 미러키에서 이 개폐식 다리를 건너던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최대 도시 미러키에서 70대 여행객이 다리를 건너다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여행 온 리처드 두자디는 부인과 함께 도심의 킬번 애비뉴 다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다리 중간쯤 왔을 때 경광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나오면서 상판은 양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인은 가까스로 건넜지만 두자디는 90도로 올라간 다리를 붙잡고 버티다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두자디는 사고 당시 태블릿 PC를 보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두자딘이 걸음이 느리고 한쪽 귀에 보청기를 낄 정도로 귀가 어둡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에서 47년간 근무하며 종교 담당 기자로 36년간 활동한 두자딘이 따뜻한 아버지였다고 자녀들은 추억했습니다. Kick out of the little things in life. He just he loved to laugh and he loved. And he really loved my mom. So I said the first and the last thing he said to me was that my mom was a hero.
사고 당시 다리는 원거리에서 직원이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 2대의 영상을 보면서 조작했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진 않는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유럽과 중국 등 전 세계가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죠. 강에서 물고기를 구출해야 할 정도입니다. 수력 발전도 물이 필요하죠. 전기를 못 만드니 산업시설이 멈춰선 곳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을 태우고 강을 건넜을 배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강 주변에 세워진 수많은 고성으로 유명한 프랑스 루아르 강이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Je m'inquiète de tout. C'est-à-dire je m'inquiète pour la terre, je m'inquiète. C'est pas seulement pour ici que je m'inquiète. C'est pour la terre. Donc ici c'est inquiétant comme c'est inquiétant partout. 영국에서는 때 아닌 물고기 구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가뭄으로 강이 마르자 정부와 주민들은 강에 살던 물고기들을 잡아서 다른 강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We've looked at every single other option. We can see that the levels aren't going to improve. Even though we've just had rain now, it's just not enough. And because of that, we then have to go to the ultimate stage, which is removing the fish and rescue them and moving to another place. 후버댐이 지어지며 생긴 미국 미드오는 전례 없는 가뭄으로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곳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최근에는 유해 5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역대급 폭염과 가뭄에 양쯔강 등 주요 강의 수위가 낮아지며 전력난까지 불러왔습니다. 전력의 80%를 수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쓰촨성은 발전량이 줄어들어 급기야 성내 모든 산업시설의 가동을 일주일간 중단시켰습니다. 部分主力水电厂已见底，全省水电发电能力下降50%以上。 저장성과 안후이성, 충칭시 역시 전력 사용 제한으로 공장 주업이 며칠씩 중단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스키장 코펜힐. 사계절 스키를 즐길 수 있고 인공 암벽 등반도 가능해 인기 있는 명소로 꼽힙니다. 2021년엔 올해의 세계 건축물에 선정되기도 했죠.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예쁜 색감의 성체와 디자인이 일품인 일본 오사카의 마이시마 플랜트. 오사카의 명물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오스트리아의 유명 건축가 혼데르트 바사가 설계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대만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40여 개 온천이 있는 관광 명소 베이타우에 있는데 굴뚝 상부에 전망대와 회전식 레스토랑을 만들어 360도 통유리로 주변을 감상할 수 있죠. 이 모든 명소들이 자원 회수 시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으로 지어졌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서울시가 어제 우리도 이런 시설을 짓겠다며 내달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소각시설은 100%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엔 자원 회수 시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멋진 디자인의 복합 문화타운을 조성한다면서요. 기피 시설의 상징인 높은 굴뚝은 관광 아이템으로 역활용해 전망대, 회전 레스토랑, 놀이기구, 스카이워크로 만든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입니다. 서울시는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도입하고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도 조성합니다. 사실 우리도 2005년 애물단지요, 기피 대상이었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겠다면서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 영덕군, 전북 군산시 등의 경쟁을 펼친 일이 있었습니다. 방폐장이 유치되면 3천억 원을 지원받고 연평균 85억 원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한국수력 원자력 본사 이전에 따른 별도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당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동안 기피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지역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생각, 이 아이디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해외 사례에서라도 배워 실행하는 것. 그래서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을 만드는 것. 이 또한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2마리 토끼를 잡는 이번 서울시의 전략이 꼭 성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내 집 앞에 짓고 싶은 혐오시설이었습니다. 서울우유가 목장에서 사오는 원유 가격을 사실상 기습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유제품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구매 가격 제도를 바꾸려고까지 했는데 난감한 처지가 됐죠. 업계 1위 우유 업체의 구매 가격 인상은 결국 우유는 물론이고 우유가 들어가는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치즈, 빵 같은 것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흰우유 시장 점유율 40%가 넘는 업계 1위 서울우유가 낙농가에 월 30억 원의 목장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원유 구매 가격을 리터당 58원 인상한 셈입니다. 과거 구매 가격 인상이 소비자 가격에 줬던 영향을 감안하면 이번엔 1리터에 600원 가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 물가가 자꾸 올라서 막 가게 경제가 걱정이 되는데 우유값까지 오르면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나이 먹어가면서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제품이잖아요. 정부는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음료와 가공용으로 나눠 다른 매입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며 낙농업계와 힘겨루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울우유의 구매 가격 인상으로 정부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농림식품부는 서울우유의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의무 적용하진 않을 것이며 다만 향후 일부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우유가 원료로 들어가는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다른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팔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870억 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자재 발주를 해버렸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대우조선은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800억 원 쌓아놨습니다. 참, 대우조선은 국민의 혈세, 공적 자금이 대거 투입된 회사죠.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1,400톤급 잠수함 3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조 1,6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대우조선은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자재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장 오는 10월 독일 지멘스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추진 모터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반 상선도 아니고 특수선을 계약하면서 무리하게 자재부터 들여온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귀띔했습니다. 이 계약의 불확실성을 안고 800억 상당의 전동기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필요하고 대우조선해양 측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조기 발주가 불가피했다며 충당금은 계약 발효가 되면 회계상 반영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가 지금까지 2,227억 원만 납부해 분담금 연체액이 8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자국의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계약이 지연되는 부분이고 외교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계약이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방위 산업의 수출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조선시대에도 휴대할 수 있는 시계가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심지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이 공존하는 시계였죠. 지름 11cm의 해시계 일형 원구인데 이번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자네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네. 백성에게 시계를 허하라라는 세종의 명에 따라 만들어진 해시계 앙부일구는 최초의 공공시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고종시대 무간 상직현이라는 인물이 사적인 용도의 해시계 일형 원구를 제작합니다.
지름 11cm, 높이 23cm의 일형 원구는 지구본의 모습과 유사한 구형의 해시계로 앙부일구와 달리 휴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받침대에 새겨진 선박 문양의 그림으로 봤을 때 주로 배 위에서 항해 시 사용하던 시계로 추측됩니다. 회전할 수 있는 반구에 붙어있는 T자형 횡량, 이것이 시침의 역할을 합니다. 반구를 회전시켜 시침과 태양이 일직선이 되는 순간 가리키는 12지를 보면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날로그 시계 방식과 같습니다. 이때 고정된 반구의 구멍에도 12지 중 하나가 나타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의 디지털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림자를 통한 아날로그 시계가 또 그 조그만 그 시계 속에 좀 디지털화한 형태의 시패까지 보여주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지난 3월 미국의 한 경매를 통해 약 7천만 원의 입찰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희귀한 유물 일형 원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나라박 문화재의 여정을 통해 내일부터 대중에게도 공개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사회통합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다른 사회적 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전국에 150개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 예보 들어있는데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 중부와 경북 북부부터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남부 곳곳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 최고 7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에 5에서 50mm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 확보가 어렵겠습니다. 남부 곳곳으로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 대부분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고 휴일인 일요일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초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다시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